안녕하세요. 대한내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속닥속닥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이 시작된 이래 정말 최초로 라이브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 첫 번째 라이브를 진행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데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대한내과학회 홍보이사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입니다. 사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제 관련 분야로 여기저기 유튜브 촬영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라이브 진행을 진행자로서 하는 거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지금 떨리고 또 어젯밤에는 상당히 기대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너무 흥미롭고 또 제가 오늘 모신 분이 정말 이 유튜브 저희 속닥속닥의 어떤 그동안 나오셨던 그 어떤 분보다도 가장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재밌게 해주실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이제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서울 순천향병원 감염내과 김태영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감염병 관련해서 굉장히 정말 많이 좋은 정보와 또 강연들을 많이 해주신 분인데요. 오늘 이 첫 번째 라이브에 그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처음 초대받게 돼서 영광이고 또 내과학회를 대표해서 이런 라이브를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저도 떨리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 그 사전에 얘기했을 때 나눌 때보다는 조금 긴장하시는 느낌이신데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 방송 라이브를 좀 공지하면서 질문들을 좀 미리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팅창에서 올라오는 질문도 저희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또 하면서 먼저 그 사전에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신종 감염병인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신박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염내과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난 100년간 제일 무서웠던 전염병은 뭘까요? 그리고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악독하다고 생각하시는 전염병이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사실 제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100년보다 조금 더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질문자께서 110년이나 120년 정도로 좀 늘려서 주시면은 아마 제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건 아마 1918년도에 팬데믹 독감이었지 않았을까. 그냥 똑같은 사실 유사한 독감을 우리가 2009년도에 한번 경험했었잖아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전 지구가 난리를 치고 교수님이나 저희 모든 의료진들이 다 이렇게 큰 혼란을 경험을 해봤었는데,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만 아무런 치료제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수단이 없던 시절에 겪었던 전염병이야말로 정말 악몽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한 근대사에서 가장 무서웠던 이제 병은 이제 호흡기 전염병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동물맥의 감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지역에 안 가면 되잖아요. 되게 많은 경우에 바이러스 감염들이 특정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전염병을 옮기는 숙주 동물이라든지 매개체 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파가 되니까 또 막상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게 또 많이 감염이 되진 않죠. 어느 정도 면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매개 감염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런 안전한 행위를 통해서 요즘은 콘돔이라든지 약물 예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HIV도 약물로 예방이 가능해졌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피할 수가 있는데, 이 호흡기 전염은 정말 빼박이죠.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 결국은 그런 호흡기 감염병 중에서는 아무런 백신도 약도 없던 시절에 겪었던 인류의 최초의 팬데믹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한테 크게 잔상이 난 것 같고, 문헌을 찾아보면 1918년도에 이제 자마에서 조선의 인플루엔자도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세계적인 팬데믹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했었다 이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도 상당히 이제 무서웠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무서운 전염병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저희가 감염내과 전공한 선생님들 사이에서 괴질이라고 말하는 병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 괴질이 특정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가장 무서운 감염병은 뻔히 우리가 아는 이름을 알고 항생제도 있고 뭐 치료제도 있고 감수성도 있고 이런 건데 여러 가지 그 숙주의 면역 상태라든지 어떤 우리가 가끔 보면 정말 젊고 건강한 분들이 어떤 특정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의 어떤 큰 이제 사이토카인 쇼크 같은 걸 경험하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의료진으로서 최선의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사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의사로서는 이제 저는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병도 무섭지만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특별한 위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균으로 말하면 그 밤새도록 이제 세균성 폐혈증 환자하고 이제 치료를 하고 실험하고 싸우고 막 살리려고 막 했는데 그 다음날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배양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항생제의 감수성인 뭐 대장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뻔히 아는 병인데 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인명은 제천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의사로서는 우리가 꼭 모르는 거에 대해서만 두려움 갖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이게 감염병이 제가 그 전공의 때 그 저희 감염내과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인류 역사상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질환은 감염 질환이다. 그러면서 저보고 온콜로지 하지 말고 감염내과를 하라고 그런 기억이 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나온 질문이요. 지금까지 치료약이나 백신을 만들기 가장 어려운 전염병은 또 무엇인지 이런 거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물론 이제 뭐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를 말하면은 이제 변이가 잘 되는 바이러스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백신을 개발하는데 취약성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C형 간염이라든지 또 HIV 같은 경우도 이제 레트로바이러스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임상이 이제 시도되곤 있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백신이 나오기가 좀 어려웠던 것들이 있겠고요. 치료약도 뭐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분자생물학적인 또 세균의 어떤 그런 특성에 따라서 치료하기 어려운 세균들이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쉽게 답을 드리자면 관심이 없는 병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HIV 같은 경우는 불과 이게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된 젊은 바이러스 감염인데 지금 저희가 거의 뭐 이제 이건 다 극복했다라고 해도 될 만큼 좋은 치료제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항암제도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결핵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아이소니아지드, 리팡핀 이런 것들이 50년대나 60년대에 나온 약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기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뭐 월남전 때 썼던 그런 전투기 갖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막 스텔스가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세상인데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보면은 가난한 나라에서 유행하는 병들, 그 다음에 인류에서 관심을 갖기 힘든 아주 소수에게만 발생하는 병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치료약제 개발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코로나 때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된 것들의 마일스톤을 보면 그동안 이제 뭐 바이러스가 극복하기 어렵다, 뭐 백신 나오기 어렵다는 거 다 거짓말같이 느껴질 정도로 사실 뭐 물론 당시엔 굉장히 심각했지만 되돌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빠른 시일 동안 우리가 백신이 개발되고 또 뭐 이렇게 그렇게 금방금방 이제 극복해온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가장 그 치료의 난제는 가난한 나라에서 유행하는 병들. 예를 들면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말라리아도 물론 좋은 치료제가 나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몇백 년 된 병, 몇천 년, 몇백 년 된 병인 거에 비해서 너무나 관심을 사고 있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어떤 재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전 인류에 대한 어떤 공익적인 그렇죠. 목적으로 약 개발이나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이제 항암제를 쓰니까 항암제 같은 것도 뭐 감염병 얘기는 아니지만 확실히 소위 말해서 시장이 크고 그렇죠. 빈도가 높고 또 아무래도 그런 서양에서 많이 생기는 그런 병들에 대한
약 개발이 좀 많다는 걸 맞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의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학생 때 그러니까 비형 간염 치료제 같은 걸 얘기했을 때 그 당시 스님들이 비형 간염을 항바이러스 치료하려고 하는 거는 비윤리적이다. 돈만 들고 효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뭐 결국은 관심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파마 그 기업들이 그쪽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뭐 약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비형 간염 치료 안 하는 경우 없잖아요. 네. 없는 상이 됐죠.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 뭐 사실 뭐 코로나도 뭐 그런 얘기가 많이 그렇죠. 나오고 네. 그래서 시작되는 전염병들을 인류가 최대한 덜 마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요즘에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도 있던데 왜 이런 듣도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이제 이 관련된 어떤 그 미디어에 TV나 이런 데에 전문가 교수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항상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다 결국 이제 인류가 우리가 난개발과 환경 파괴와 막 이런 결론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그런 영향이 있죠. 인류의 어떤 생활사가 바뀌면서 예를 들면 당연히 농경 시절에 없었던 병들이 산업화 시대에 생기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하루 이내에 지구를 뭐 이렇게 반 바퀴씩 돌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사니까 과거에 그 잠복기 전파될 수 없었던 잠복기의 병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전파된다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긴 한데 근데 결국은 그것도 우리가 기술로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이지.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뭐 탄소 같은 거 이제 신경 쓰고 플라스틱 많이 쓰지 말 이런 것들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이게 너무 이제 뭐 이게 다 인류의 죄악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21세기에 좀 또 하나의 중세적인 시각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우리가 암에 걸리고 바이러스 감염되는 게 뭐 죄를 지어서 형벌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생길 수 있는 일들인데 그래서 그렇듯이 너무 우리가 지구한테 미안한 느낌을 갖지는 말고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모기 같은 경우도 이 댕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그 바이러스가 매개하는 감염병 중에서 보면은요. 이게 확실히 정글에서만 사는 모기가 있고요. 이제 우리 에데스 모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순모기라고 하죠. 정글에 특화된 모기가 있고 도시에 특화된 모기가 있고 걔네들은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글에 있는 애들은 원숭이만 물고 도시에 있는 애들은 사람만 물고 이렇게 되니까 이 감염병이라는 게 이렇게 뭐 여기서 유행하는 게 일로 옮겨가고 이러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이게 막 뒤섞이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숲에 있던 전염병이 사람한테 넘어오고 이제 이런 식의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꼭 21세기, 20세기의 이런 인류 문명에서만이 아니라 과거 고대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들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사람보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지구에서 훨씬 더 오래 살았었으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만든 이런 문명 세계가 뭐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뭐 환경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취약한 지역의 그 보건에 대해서 전 지구적으로 관심을 갖고 뭐 약제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하는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원숭이 두창이나 이제 이런 경우는 비교적 그 이제 취약하신 분들 이런 병에 좀 취약할 수 있는 뭐 이제 성적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더 많이 생기는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주 이렇게 전 지구적인 그런 유행을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HIV 감염이 있다든지 뭐 이런 이 병을 옮길 수 있는 이제 위험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조심하고 백신을 맞고 뭐 콘돔을 쓰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도 중증 사례는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원숭이 두창으로 중증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제 위험군에게서의 그 예방이 중요한 병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병은 아니지 않을까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막 역사적으로 오래된 감염병들 좀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말라리아가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는데 그러면 진짜 제일 오래된 감염병이 뭐냐고 지금 막 네. 그러셨는데 그 우리 내과학회에서 감염 분과가 좀 막내 분과에 속하죠. 네. 그 나중에 생긴 분과죠. 네. 우리 대한 내과학회인데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거나 의학에서는 1번 분과일 겁니다. 아마 히포크라테스부터 있었으니까.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라리아를 열대 질환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 말라리아가 북아메리카 유럽에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제 1800년대 문헌을 이렇게 찾아보면 미국 CDC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죠. 미국 질병관리청이 질병관리본부가 말라리아 역학 조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시트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라리아는 열대 지역에 특화된 그런 감염병이 아니라 결국은 위생과 이 모기나 뭐 이런 위생과 이 환경에서 이렇게 그 산업화되면서 없어진 그러니까 산업화된 북반구에서는 사라져버린 병이 됐던 거지 북반구에 없었던 병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있었고 고려시대 때도 있었던 병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유럽에서도 이렇게 서양 화가들이 그린 중세 때 이렇게 그 리버 시로시스가 있고 뭐 바카스 신의 그림이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그 술의 신이잖아요. 바카스. 그 사람의 그 모델을 했던 사람이 아마도 말라리아 환자였을 것이다. 이제 말라리아로 이제 감비대가 오고 황달이 오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이야 말라리아 치료하면 되니까 우리가 황달까지 온 말라리아 볼 일이 없지만 예, 자연 경과대로 놔두면은 결국은 뭐 스플린이 비장이 터지고 뭐 감비대가 오고 이렇게 되는 병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조선시대 때 고구려시대 때 있었던 병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감염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암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암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염병보다는 조금 나이가 좀 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러면은 또 질문이요.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올리브영 쓰고 오랫동안 헤르페스로 고생하는 걸 봐서 정말 안 걸리고 싶다. 손 닦는 공용수건 같은 것도 쓰지 말라고 하던데 뭐 이런 그 저희가 이제 뭐 감염 환자들하고 뭐 악수도 하면 안 되고 뭐 예전에 뭐 진짜 화장실도 뭐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그 좀 근거 없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헤르페스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신 분이 올리신 글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뭐 헤르페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근데 뭐 저희가 뭐 툭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헤르페스는 이렇게 대인 전파 물론 전파가 되지만 이게 사람이 한 5살이 되면 95%에서 뭐 거의 98%의 인구가 고균을 하게 되는 바이러스를 이제 갖게 되는 그러니까 1차 감염으로 인해서 감염을 갖게 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의 접촉의 어떤 이런 것들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그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진화가 좀 덜 된 바이러스죠. 왜냐하면 DNA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공생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내인성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RNA 바이러스는 우리 몸 밖에 있는 바이러스라고 하면 DNA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사람의 그 유전자 안에 이렇게 싹 몰래 끼어들어가서 같이 공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바이러스를 보균한다 이런 말도 좀 정확히 바이러스학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균이라는 건 이 세균처럼 이렇게 표면에 데리고 있는 거를 보균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그냥 들어와서 감염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DNA 바이러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는 아주 어린 시절 우리가 초감염을 생겨서 획득을 하기 때문에 대개는 이것에 의한 어떤 그 피부 점막이나 성기의 병들이 재활성화되는 그런 형태로 물론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그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이럴 때 성관계를 하면은 파트너가 이제 감염이 또 더 악화되고 이런 심리로 올 수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어떤 아주 뭐 대단한 병을 우리가 격리해야 되는 것처럼 격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이 병이 자주 재발을 한다 그러면은 본인의 면역 상태라든지 혹시 뭐 당뇨병이나 뭐 다른 병이 없는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감염내과 의사는 좀 이제 오지랖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혹시 이 사람이 숨어 있는 암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른 병들을 좀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것이 이제
그 불안해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자주 재발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항바이러스 약제들을 아주 짧은 기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반복적으로 생겼을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뭐 아시클로비어, famciclovir, 발라시클로비어라고 하는 그런 계통 항바이러스 약제를 뭐 하루에서 아주 길어야 5일 이상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증상이 심하다고 해도 이걸 평생 드시거나 뭐 몇 달 드시거나 이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질문 올리신 분의 이 친구분은 올리브영 테스터 때문이 아니고 뭔가 몸이 좀 면역이 좀 떨어지고 해서 활성화된 것으로. 네, 아니면 네. 뭐 스트레스라든지 네. 우리부터 학생들이 중간고사 볼 때 막 입이 다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품 테스터랑은 상관이 상관없는 없습니다.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 감기 얘기 또 물어보셨는데 왜 감기를 정복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내과 교수님으로서 좀 굉장히 좀 예리한 질문인데 본인의 나이가 단순 감기에 걸렸다면 감기약을 먹인다 아니면 안 먹인다 궁금합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은 부작용이나 내성 때문에 되도록이면 약을 안 먹인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진짜인가요? 네. 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갑자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감기라는 말이 참 저는 이게 정확히 우리가 영어에서 이제 상기도 감염이라고 하는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이라고 하는 이제 그거의 번역어인데 참 잘 번역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느낌이 좋잖아요. 감기. 우리한테 와닿는 어감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의학에서는 원어적인 표현은 상기도 감염이니까 상기도 감염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정도 이물질하고 같이 공생화되도록 이렇게 설계된 것 같아요. 우리의 인류가 여러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호모사피엔스 종이죠. 우리 인류가 이 정도의 것들을 허용하면서 한 100년 정도를 살 수 있게끔 우리가 결과적으로 한목적적으로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복을 못했다기보다도 처음부터 우리는 이 정도의 그 시련을 갖고 살게끔 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기가 또 치료학적으로 난제인 이유는 이게 한 가지 종 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수십, 수백만. 코로나는 특별히 이제 막 한 놈이 유별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니까 우리가 이름도 붙여주고 막 이렇게 됐지만 이름도 모르는 바이러스거든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이렇게 14종 코머셜 PCR 키트 같은 거 검사하지만 걔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뭐 그보다 몇백 배, 몇천 배의 바이러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는 상당히 우리가 감히 정복하려고 이제 엄두내야 되는 존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힘든 일을 하다 좀 쉬기도 하고 병가도 내고 또 자기 몸을 돌보고 이러면서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염내과 의사한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항생제 쓰지 말라고 설교하고 다니면서 당신은 아쉬울 때 쓰지 않냐? 당신 애가 아프면 쓰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항암 교수님들이 암 치료하시는 교수님들이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죠. 일부. 네. 근데 이제 환자들한테는 피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죠. 뒤돌아서서 피시죠. 네, 피시는 분들 계시죠.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담배처럼 감염내과 의사들도 항생제를 쓰는 거에 대한 그런 유혹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그냥 과학적인 팩트고 신앙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한테도 안 먹이죠. 근데 물론 아이를 데리고 이제 내과 의원에 또는 소아과 의원에 갔었는데 원장님이 처방해 주시는 약에 항생제가 있었어요. 제가 감염내과 의사인데 항생제는 빼주세요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죠. 집에 가서 이제 빼고 먹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항생제가 꼭 필요한 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별을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 A형 그룹 사슬알균 세균 목감기 이런 것들 경우는 세균성 목감기라고 하죠. 이런 거는 그거는 꼭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감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단을 해서 감별할 것만 의사의 할 일이지 뭐 사실 약을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는데 약을 아끼는 거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정말 그건 아닙니다. 정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안 썼는데 나중에 세균성 감기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경과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그 후에 합병됐다든지 이렇게 봐야지 그 처음 시점에 항생제가 필요했던 환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모두 환자들 치료와 동일하게 이제 약 먹고 그럼요. 네, 그러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온 질문이요. 위생을 지키고 외부와 내부 모두 무균 또는 멸균 상태가 된다면 인류의 전염병은 소멸되는지. 그래서 오늘 질문들이 상당히 철학적이네요. 의학이라보다 철학 뭔가 좀 그런데요. 저희 수준은 없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의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위생과 뭐 이제 마스크와 이런 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코로나 범유행 초기 그리고 또 한 몇 년 동안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 세계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는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냐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감염병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잘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죠. 이제 다시는 우리가 뉴노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우리가 과거같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도 동의하지만 뉴노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세모표를 왜냐하면 결국 이런 일이 처음 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의 그런 인류가 굉장히 막 뭐 유럽 인구의 몇 분의 1이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세기 동안 있어 왔는데 이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몇백 년을 한다고 이런 일이 안 생기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 몸은 이렇게 다 이 우주복을 쓰고 사는 게 아니라 계속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게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게 특정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멸균, 뭐 소독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인류의 전염병과 완전히 빠이빠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감염병이 계속 있는 한 또 교수님처럼 감염내과 교수님도 계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으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저희 문과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질문 잠깐 들어온 거 보면요.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이제 코로나가 지금 다시 또 조금 유행이 되긴 했지만 코로나가 이제 일반 감기처럼 된 것이냐 이런 물어보신 분하고 또 아이 키우는 어머님이신데 마이코플라즈마가 또 자꾸 또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 저희 병원도 코로나 환자 굉장히 많이 제 환자들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진짜 이게 감기처럼 된 건 줄 알았더니 또 이거 아닌 건지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마이코플라즈마는 뭐 굉장히 예전부터 오래된 거잖아요. 뭐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뭐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과거로 이제 옛날같이 돌아갔다 뭐 이제 그 엔데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풍토병 지역 감염이 됐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좀 말장난같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비리디의 과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과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뭐 수십 종이 있는데 사람한테 감염 일으키는 게 한 7가지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그 어떤 이제 종간 전파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지역 간의 그런 그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전 세계적인 유행을 했던 바이러스라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렇게 오랫동안 이름 붙이는 거지. 사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것이 여전히 뭐 소아라든지 아주 중증 고령자 이런 분들, 암환자 이런 분들한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실 독감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같은 급이 됐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있고 근데 아마 최근에 뭐 제가 이 부분을 추적하는 것들이 너무 지겨워서 아주 최근에 이제 자료를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대비 약간 더 위험하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예를 들면 뭐 RSV 바이러스, 파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뭐
뭐 이런 것들, 리노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냥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분들은 독감, 코로나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예방 접종이나 치료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지.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뭐 계속 뭐 이제 우리가 평생 마스크 쓰고 다니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가 좀 어려운 건 이때 많이 쓰이건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많이 썼던 마크로라이드라는 항생제가 소한테는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약인데 이제 내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이 된 소아 이러면은 정말 치료하기가 참 어렵고 적절한 약제를 쓰고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경험 많은 소아 청소년과 선생님들은 나름 이 마이코플라스마 흔한 병이기 때문에 뭐 의원급이든 뭐 큰 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대부분 소아과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실 때 그렇게 어려워하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되는 거고 다만 이 세균성 감염이 자꾸 재발한다고 말했을 때는 정말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재발한 건지 아니면 그 동반대 되게 또 이 청소년기에는 또 알레르기 이런 병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좀 이렇게 혼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같이 있는 아이가 자꾸 마이코플라스마 걸린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이게 계속 알레르기성 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니다. 다만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병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균 감염의 공통적인 특성은 세균이 나왔다고 해서 인과관계상 그것이 정말 또 재발한 건지 아니면 최근 감염인지 이런 것들은 이건 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검사가 많이 보편화됐고 쉽게 검사 가능. 아마 우리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쉽게 검사할 수 있잖아요. 막 PCR 키트 이런 검사 다 하고 막 결과 다 조회해 보시고 이러니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막 놀래서 오시고 PCR에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는데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의사의 판단. 우리가 이제 성인이라면 내과 의사,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게 정말 그 PCR 결과가 의미 있게 확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최근 감염이나 이런 거에 경과 왜냐면 환자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PCR 또 나오거든요. 그런 건지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저희가 트레이닝 받을 때는 호흡기 감염의 진단에서 PCR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 얘기지만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그람 염색을 해서 적절한 객담에서 나왔냐 이런 걸 다 따져서 우리가 진성 감염과 단순 오염과 이런 걸 구분을 했는데 PCR이 나오면서 좀 그런 경계가 허물어진 영향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더 전문의 선생님의 판단,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네, 정말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흥미진진해져가지고요. 근데 또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전염병들도 진화를 하나요? 그리고 이런 감염 바이러스들이 더 자주 나오고 또 감염 경로 이런 게 막 더 안 좋아지는지 이런 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또 걱정 때문에 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감염학회 이제 원로 교수님 중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감염내과 의사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또 이제 새로운 재앙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면 어떡하나, 이 지구에 찾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를 향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전공자들은 조금 더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뭐 우리가 또 뭐 환경이나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병이 또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매번 저희가 좀 양치기 소년처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마치 뭐 제가 보면 거의 무슨 뭐 증권을 이제 투자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만 해도 저희는 진짜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다음번 팬데믹은 H5 정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뜬금없이 2009년도에 H1N1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바이러스가 하는 일을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거를 우리가 바이러스의 세계에도 과학자가 있다고 치면 우리하고 싸우는 적군이죠. 우리 쪽 과학자보다 그쪽 과학자들이 훨씬 오래됐고 훨씬 쪽수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한테 어떤 니네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거를 알기가 좀 어렵다. 근데 사실은 이 감염병이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건 맞고요. 세균 같은 경우도 계속
우리가 쓰는 항생제뿐 아니라 환경에 있는 항생 물질 이런 거에 의해서도 세균의 내성을 획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균과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은 지들도 살기 위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이것이 꼭 21세기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그냥 삶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듣고 보니까 결국에는 인명은 제천이에서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 지금 또 질문 주신 내용들 중에서 보면 수족구병 그 이제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특히나 영유아 어린 경우는 수족구병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신다고 또 질문 올리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 사실은 저희 내과 전문의들보다는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아마 이 부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어른 환자들도 소아청소년과 원장님들이 더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애들 치료하다가 그 부모까지 와서 이제 똑같은 병변이 생겼다고 이제 보여주시면서 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학생 때부터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시험을 잘 보고 이러진 못했어요. 왜냐면 맨날 이렇게 혼자 정리하다 보면은 왜 족보를 못 보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항상 바이러스가 족보가 얘가 뭐 김씨냐 이씨냐 이런 걸 분류하는 것처럼 뭐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이렇게 하는데 수족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엔테로비리디에라는 엔테로바이러스 과에 속하는데 얘네들의 그 바이러스 패밀리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구제역이라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말굽하고 이제 말의 수족구병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기고 그런 것들인데 비교적 이것도 굉장히 기밀한 접촉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을수록 여기에 대한 면역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족구병이라는 거는 소아하고 아주 젊은 청년 정도까지만 생기는 병이지. 왜 그러냐면 이제 계속 이 바이러스는 이제 소아 연령에서 어느 정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자연 면역 같은 것이 나이가 먹을수록 획득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우리가 진짜 수족구병이 문제가 되는 거는 중추신경계 뭐 병이 생기다든지 합병증이 생기고 이런 사례들이지 여기에 대한 치료약이 예를 들면 코로나나 독감처럼 항바이러스 약제가 있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존 치료가 정답이고 특히나 어른들은 그냥 이제 애 낳을 때쯤 되면 부모들도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병은 아니에요. 다만 이게 한번 유행을 하면 정말 아주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고 젊은 아이가 이것 때문에 어떤 중추신경계 합병증이 생기는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예방이 중요하고 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을 뭐 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 질문 또 들어온 거 사전에 들어온 거 한번 보여드리면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올 때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뭐 이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제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이제 역할 뭐 이런 것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지금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잘 듣진 않지만 요즘은 이제 보이는 라디오 뭐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진행하는 사람들 기분이 뭐 이런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면서 이거는 사실은 지금 그 주제에 대해서는 감염내과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정말 사명감과 또 허심탄회한 그 소회를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서프라이즈로 한 1년 전에 저 21만 뷰를 기록한 요즘 감기에 출연했던 교수님 한 분을 바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혜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석혜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요즘 감기 때 이제 출연을 했었고 이제 잠깐 그냥 들렀는데 갑자기 출연하게 되어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병원에서
모든 일을 네, 모든 이제 지구는 내가 지킨다 이런 느낌 드셨었습니까? 약간 이게 너무 이게 몸은 하나인데 제가 진짜 몸이 몇 개가 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때 거의 콜센터 직원에 이제 환자들도 봐야 되고 또 이제 정말 그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감염내과 의사가 아주 많으면 좋지만 저희가 감염내과 의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지식을 찾으면서 그 지식을 찾아야 그에 대한 이제 감염 관리, 유행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몸이 하나다 보니까 환자도 봐야 되고 그렇죠. 원내 환자도 봐야 되고 맞아요. 원외 환자도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 응급학과 선생님들이 힘드신 게 그 응급 환자를 보니까 당연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같이 뭐 똑같이 힘든 환자를 보는 입장이니까 서로 동정적이잖아요. 근데 진짜 더 힘든 거는 하루 종일 전화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뭐 가도 되냐 이런 거 전화 받는 거 되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콜센터. 예. 그러니까 그냥 환자를 보내서 보라고 하는 거, 뭐 레벨도 있고 들어가서 보자 이거는 보겠는데 막 모든 과에 뭐 심지어 모든 직원들이 다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고 하는데 참 어려웠었죠. 예. 이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이게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보다 조금 더 젊은 친구로서 이제 이런 유행을 정말 제가 좀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처음 해봤던 이제 의사로서 이게 참 많은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고생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사실 음지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신 의사 선생님도 있고 간호사 선생님도 있고 사실 의료 기사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들께 특히 이제 감사를 드리는 맞아요. 게 이게 PCR을 돌리게 되면 PCR 검사를 저희가 흔히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하루에 한 번, 많아봤자 2번인데 너무 검체량이 많으니까 이 하나의 기계를 너무 계속 많이 돌려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들 이제 기사 선생님들 많이 정말 고생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이제 뭐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외에도 이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사실 많은 교수님들, 많은 학과 교수님들, 그다음에 간호사 선생님들 자원해서 코로나 병동에 오시고 도와주셨던 점도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사실 저희는 그때 코로나 PCR 검사 처방하는 것만 해도 막 몇천 건씩 하루에 처방한 적도 직원들 검사할 때 보면 막 그랬었는데 그 PCR 돌리다가 진단검사학과 기사 선생님이 막 쓰러지시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안 쓰러진 얘기도 많이 들었었죠. 예. 그 미국의 학회를 가보면 미국 IDS 학회 가보면 미국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HIV를 뭐 20년을 뭐 30년을 봤던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가슴에는 이제 훈장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건 저는 제가 내과 전문의 됐을 때 이미 HIV 치료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치료제가 쏟아지게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에 제가 전문의가 돼서 편하게 치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쉽게 살려드리고 있는데 치료약제가 없었을 때 막 폐포자충 폐렴 환자 치료하고 막 이런 의사들이 20년 동안 치료 없이 했던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감염내과 의사들의 세대 구분할 때 나 사스 봤다. 2009년도 인플루엔자 봤다. 이제 코로나 메르스 봤다. 제가 메르스 메르스 사건이지만 저는 사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 감사했던 건 제가 이렇게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막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거에선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면 때려칠 생각도 많이 했는데 못 때려치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응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 코로나 때도 제가 생각했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라기보다도 그냥 일상 업무가 힘든 건데 다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에서 좀 많이 놀랐어요. 사실 우리도 그냥 다른 의사들처럼 똑같이 환자 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 학회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기로 2009년도까지는 2009년도 팬데믹 때까지는 대한감염학회가 그렇게 또 내과학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유행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응해보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메르스 때부터였던 걸로 기억해요. 메르스 때부터 이제 대한감염학회가 아주 뭐 굉장히 아주 거의 전쟁 상황에서의 어떤 그 이제 펜타곤 같은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저희 학회에 속한 많은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국가 역학조사에 같이 또 뛰어다니시고 또 뭐 미디어 활동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그분들이 엑스트라 시간을 쓰신 거고 그래서 사실은 메르스 때부터 조금 저희 전문가의 역할이 좀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팬데믹의 대응은 그때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조금 유행을 전 세계적으로 좀 잘한 편에 속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답이 없는 대응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저도 그렇죠. 희망사항입니다. 하고 이제 여러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앞으로 또 결국 또 이제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올 거고 대유행 시기처럼 더 크게 올 수도 있고 뭐 잔잔하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상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도 있고요. 학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연구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질문에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 자기 가족에게도 항생제 처방하냐고 하셨는데 그 옛날 말에 이제 감기는 2주 치료하고 이제 항생제 먹으면 2주 걸리고 항생제 안 먹으면 14일 걸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오늘 제 아기가 너무 감기 기침을 한 2주 동안 하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너 병원 좀 가보라고 해가지고 오늘 병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안 보냈다가 졸지에 이제 관심도 없는 엄마가 돼버렸는데 아니 2주 동안 애는 소아청소년과 보내셔야 돼요. 항생제 쓰지 말라고 했지. 기침약을 제가 먹였더니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내 거 사가지고 기침약은 그렇습니다. 이만 그럼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밖에서 보니까 두 분 감염내과 교수님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뭐 케미 이런 게 있었네요. 아주 다 정말 저도 사실은 혈액종양내과지만은 암 환자를 보면서도 감염내과 선생님도 없으면 뭐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또 결국은 상당 부분은 감염과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염내과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 많은 뭐 이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감염내과 좀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좀 두 분 말씀하시는 동안에 채팅창에 올라오는 내용들 중에는 이제 감염들과 응원하는 얘기들도 좀 있으셨고요. 네, 또 그 뇌수막근 예방 접종도 좀 물어보셨는데 혹시 잠깐 코멘트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인구 대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은 아마 인하대학교에서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많이 연구하셨던 것 같고 또 이 군대에서 이제 수막구균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군의관 때 제가 아는 이제 아산병원 이상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연구하셔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학계에도 이미 이제 선구자적으로 이 병을 초기부터 대응해야 되고 또 군인들한테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저희 아이도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 군대에 가서 뭐 맞았니? 그랬더니 뭔지 모르지만 백신 3개를 동시에 맞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2012년도에 군인 한 명이 이제 사망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아무리 정부가 외치더라도 누군가 그런 큰 피해가 사회적으로 발생했을 때 법이 바뀌고 했다는 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병이 좀 백신으로 많이 커버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이 보편적으로 10대 때 다 맞춰야 되느냐 이런 거 아직 조금 세모표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드문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신을 전국적으로 맞췄을 때 얻는 이득과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는 계산 안 할 수 없는데 근데 사실 인하대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에서 백신을 그렇게 열심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맞추는데 그 나라에서 유행하는 그 빈도나 우리나라 그렇게 다르지가 않고
그다음에 인구의 몇 퍼센트는 자연 복균자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이라든지 군대 생활 이렇게 이 청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만 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런 기숙 생활을 하거나 이제 뭐 이제 보통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집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군인들 당연히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대나 이때도 조금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아직 여기에 대한 결정이 좀 생목표로 났긴 했지만 백신을 맞아서 하는 게 이득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 백신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게 그 ACWY 이렇게 네 가지 혈청형으로 만들어진 백신이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B도 유행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맞으려면 뭐 백신 2개를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대한감염학회 백신위원회에서 아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그런 가이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맞아 이렇게 막 사전 질문들 얘기하고 또 교수님 얘기 막 너무 재밌어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참여가 좀 낮을까봐 질문이 전혀 없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게 정말 괜한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못 채울까 걱정했었어요. 또 이 첫 번째 라이브를 진행을 해서 제가 많이 떨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의 몸속에 내재하는 끼는 참 이런 데서 빛을 발휘하는 것 같고 네, 농담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치기 전에요. 오늘 첫 번째 라이브에 첫 번째 손님으로 모셔서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 쭉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이게 좀 녹화가 돼서 또 업로드가 될 텐데 저희 속닥을 좀 보시는 분들께 감염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일단 뭐 먼저 제가 교수님과 함께 대한내과학회를 대표하는 이런 뜻깊은 라이브 첫 스타트를 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가문의 영광을 생각하고요. 아마 제가 내과 전문의 면허를 딴 이후 가장 큰 정사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감염병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감염내과라는 그런 프로페션, 직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사람들이 의료윤리 이렇게 하면 아주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 특별한 사건들만을 의료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낙태, 뭐 안락사 뭐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의사가 그런 생각만 하고 살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일반 진료를 하는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감염내과 하면 다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뭐 HIV 이런 어렵고 복잡한 문제만 생각하시는데 여전히 저는 일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을 하는 과다. 그리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냐,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아니오라고 답하고 싶어요. 아마 교수님 전공하신 종양내과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환자를 돕고 살리고 치료해주고 아픈 걸 도와주는 그런 의사의 한 부분이고 그렇다는 것에서 하고 제가 수련 받았을 때 이제 저를 슈퍼바이저 해줬던 선배 선생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뭐 책 찾아봐서 책에 없으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한계를 잘 알고 일하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도와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만 잘 분별해서 환자한테 고지를 해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뭐 막 극과를 하면은 막 깜빵 갈 수 있는 과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원인이 더 잘 돼 있는 병이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혹시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소수의 좀 이렇게 뭔가 해리포터에 보면 자기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모자가 있잖아요. 마법의 모자. 너는 감염내과 의사다라고 말해주는 소리를 들은 분들이 있다면 좀 관심 있게 해주시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라이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얼마나 유익했는지 또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 역시도 오늘 첫 번째 라이브 진행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10월 달에 또 저희가
또 더 흥미롭고 또 더 유익한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해달라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속닥속닥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